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 강의를 맡은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박사를 나왔고요. 현재는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 진단기관의 기관인 한국 RMC 대표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학습 내용과 목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학습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의 첫 번째는 제도 개요 및 주요 개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및 작성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행 점검과 지역사회 고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출 대상과 작성 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행점검 세부 항목과 지역사회 고지 방법 또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첫 번째, 제도 개요 및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2015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2012년에 구미산단에서 불화수소가 노출되는 사고로 인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어떤 규제, 그 다음에 사고의 방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기존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이었던 것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하면서 많은 법들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미산단 불화수소 노출 사고에 대해서 잠깐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산단 불화수소 노출 사고는 2012년 9월 27일 구미 제4국가산단에서 발생했는데, 탱크로리의 불화수소를 공장 내부 저장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탱크로리에서 저장 탱크로 옮길 때는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흡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압축키로 대기압식으로 질소를 가압하여 이렇게 눌러주면 그 눌러진 힘에 의해서 탱크로리에서 저장 탱크로 옮겨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두 번째인 압축키를 통해서 질소를 가압하는 방식으로 물질을 이송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압축키 밸브가 하나 있을 것이고 저장 탱크로 이송하는 밸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압축키 밸브를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에 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몸을 돌리다가 다른 밸브를 실수로 개방하면서 불화수소가 누출되는 사고였습니다. 그 당시 밸브는 이렇게 우리 도시가스처럼 볼 밸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볼 밸브가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여는 휠 밸브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휠 밸브로 이렇게 조금씩 탱크로리의 기기를 바꾸면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안전해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기본으로 해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영향 범위를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방제를 하고 주민을 대피할지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게 화학물질관리법이 시작된 겁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 이유는 본명을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고 목적, 정의 규정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그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화학물질관리법이 도입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유해 화학물질을 허가제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해 화학물질을 2015년 기준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첫째, 장애영향평가서 적합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셋 중에 한 곳에서 취급시설의 검사 결과를 적합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유해 화학물질 중에서 유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다면 유해관리계획서 적합까지 받아서 유역청에 전달을 해서 영업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우리는 유해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독물질, 두 번째는 허가물질, 세 번째는 금지물질, 네 번째는 제한물질, 마지막으로 5번째, 사고 대비 물질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해관리계획서는 이 사고 대비 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이 일정량 이상, 규정 수량이 있어서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은 유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법을 개정했었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는 장애영향평가서와 유해관리계획서가 합쳐졌는데요. 그 이유는 장애영향평가서는 사고가 났을 때 그 취급시설이 사고가 났다고 100% 가정을 합니다. 했을 때 피해 범위를 봐주는 거예요. 피해 범위를 알아야지만 사고 시 어느 수준까지 주민을 대피하고 방제를 할지 순서가 나오기 때문에 장애영향평가서는 말 그대로 피해 범위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피해 범위만 하고 비상조치계획을 그 후속 조치로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말이 있었고요. 유해관리계획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고 대비 물질을 쓰는 공장에 한해서만 작성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피해 범위도 들어가고 그에 따른 후속 비상조치 계획도 반영이 됐지만 사고 대비 물질이 97종이니까 그 97종을 사용하는 공장에서만 좀 제출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대비 물질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유해학 물질을 쓰는 모든 곳은 계획서를 내서 적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고 시 비상조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장애영향평가서와 유해관리계획서가 합쳐져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21년 4월 1일 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의 장애영향평가서, 유해관리계획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애영향평가서와 유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정비를 했고요.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 사업장은 서류 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를 하겠다. 이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가 됩니다. 기존에는 사고 대비 물질만 유해관리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제는 유독물,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사고 대비 물질 어떤 물질을 쓰더라도 규정량 이상이 되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서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충분한 비상조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계획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구를 잘 봐야 되는 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잘 이루어졌는지 이행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바뀐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냐? 제도 간 유사 중복자료 제출에 따른 기업 이행부담 감소 및 제도 효율화가 필요했습니다. 기존 장애영향평가 및 유해관리계획서 제도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사업장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가 필요했고요. 장애영향평가서와 유해관리계획서 제도의 취지는 다르나 하나의 흐름으로 제도 개선 및 보고서 이론화가 필요했습니다. 장애영향평가의 경우 단순한 취급시설 사고 시 피해 반경만을 표시하는 비상대응체계는 구축된다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해서 추진이 됐고요. 사고 대비 물질이 아닌 유해화학 물질도 물질의 양이나 특성에 따라 외부 영향이 클 수 있으나 유해관리 계획 마련 의무가 없어 비상대응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취급량, 취급 형태에 따라 사업장을 구분하여 이행 수준을 차등화하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 대상 취급시설의 지정이 필요했습니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바뀌기 전에는 1kg의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더라도 장애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되는 좀 불합리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양 이하로 쓰면 위험하지 않으니 면제 대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을 쓰더라도 규정 수량이 생겨서 제출하는 사업장이 생기는 거고 제출하지 않는 사업장이 생깁니다. 당연히 기존에는 모든 사업장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부담이 있었는데요.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로 바뀌면서 면제 조항을 만들어서 유해물질을 소량으로 쓰는 데는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개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PSM 공정안전보고서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화재, 폭발, 유출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사업장 내에서 비상대응 체계는 공정안전보고서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공정안전보고서와 틀린 점이 하나가 있죠. 사고가 났을 때 공정안전보고서는 사업장 내에 있는 근로자 우선 조치를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외부의 주민, 그 다음에 인근의 공장 직원들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안에 중점을 맞추느냐, 사업장 밖에 중점을 맞추느냐의 포커스에 따라서 공정안전보고서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 평가와 위해관리 통합했고요.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 규모 미만 취급 사업장은 서류 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유해화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 이게 작게 사용하는 유해화물질을 작게 사용하는 사업장은 면제를 해서 대규모 위주로 좀 개편이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4월 1일부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단위 공장 단위로 장애위험 평가서를 제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바뀌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공장 전체의 최대 취급량을 보게 됐어요. 규정 수량이 생겼는데 그 수량을 판단할 수 있는 양은 공장 전체에서 사용하는 최대 취급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단위 공장으로 하면 그 물질 파악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게 전체 통합해서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까지는 장애인 평가서를 이렇게 공장 단위로 하나씩 제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생기면 이 공장 하나만 재제출하면 재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지금은 변경이 생기면 전체 공정을 다시 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업장의 제출 작성 단위와 제출 단위가 단위 공장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려면 규정 수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규정 수량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규정량 이하는 면제. 그렇죠? 그리고 이 규정량 사이값이 있겠죠. 사이값이. 이 사이값은 2군이라고 해서 1군하고 약간 차이를 뒀어요. 이 규정량 이상이면 유해물질을 많이 쓰니까 사고 시 큰 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군으로 명령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외부 비상대응 계획. 2군은 없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지역사회 고지. 이 두 가지가 2군하고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2군은 규정 수량을 안 쓰는 건 아닌데요. 상위 규정 수량보다 양이 적기 때문에 1군보다는 좀 덜 위험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부 비상 대응 계획을 세워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은 유해물질을 많이 쓰다 보니까 피해 범위가 아무래도 비례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비상 대응 계획과 지역사회 고지에 대한 항목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일단 규정 수량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면 유해 화학물질은 총 5가지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유독물질, 금지물질, 제한물질, 허가물질, 그리고 사고 대비물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고 대비물질만 화학물질 안전에서 별도로 지정을 해요. 나머지 4개 물질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정 수량 양은 똑같지만 물질별 수량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하나 나오고요. 이거는 사고 대비 물질만입니다. 나머지는 고시로 수량 기준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고 대비 물질 하나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의 모든 사고 대비 물질 제조, 사용시설과 보관, 저장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제44호 등의 물질은 상온 상합 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인데요. 이 보시면 어떤 물질이냐면 이게 염화수소, 가스죠. 가스 형태죠. 플루오르와 수소, 가스 형태입니다. 암모니아도 가스 형태죠. 하지만 물하고 만나면 이렇게 액체로 바뀌어요. 이런 물질을 44호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당연히 기체보다 액체가 확산 범위가 작겠죠. 그러다 보니까 염화수소, 가스일 때하고 액체일 때하고 규정 수량을 별도로 나눠놨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보시면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요. 사고 대비 시행규칙 별표 3의 2를 보시면 사고 대비 물질입니다. 수량 기준이에요. 보시면 포르말린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메틸 히드라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보시다시피 하위 규정 2톤, 상위 규정 400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2톤 이하는 뭐죠? 면제가 되겠죠? 그렇죠? 면제가 되는 겁니다. 2톤 이상, 4톤 이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군이 될 거고 400톤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1군 제출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암모니아는 가스 형태죠. 가압을 해서 액화로도 보관을 하지만 가스 형태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암모니아 수가 되겠죠. 그렇죠? 암모니아가 NH3니까 물하고 만나면 NH4OH가 됩니다. 이게 암모니아 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체일 때는 암모니아일 때는 이 값을 기준으로 하고 암모니아가 물에 섞여서 암모니아 수가 되면은 10배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쓸 경우에는 2톤 미만만 면제인데 암모니아 수, 액체로 바뀌면 20톤 이하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염화수소도 똑같습니다. 염화수소도 2톤 이하는 면제인데 물하고 섞여서 염산이 액체가 되면은 확산 속도와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20톤 이하까지 면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이런 규정, 환경부 고시로 나오게 됩니다. 총 5가지 중에서 이 4가지는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면 사고 대비 물질과 겹치는 물질은 사고 대비 물질별 수량 기준을 그냥 적용합니다. 같은 물질이면 사고 대비 물질에서 규정한 수량하고 같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의 규정 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유독물질 제조 사용 시설과 보관 저장 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하고요. 이제 별표 1이 있고 이렇게 표시된 게 있고 2개로 표시된 게 있는데요. 2개로 표시된 거는 좀 전에 사고 대비 물질에서 설명한 기체가 액상화돼서 규정 수량을 좀 이렇게 숫자를 높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보시죠.
수소한 나트륨 같은 경우입니다. 얘는 고사항으로 있죠. 고사항, 그 다음에 액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데 기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끓일 경우에는 뭐 기상으로 변할 수 있지만 그런 거를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보시다시피 표시된 값은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그 해당 물질의 규정 수량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소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00% 포대로 들어와서 물에 섞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나트륨이 기상일 때는 20톤, 고체 액체일 때는 400톤 미만까지 면제가 가능하고요. 이처럼 이렇게 표시가 없는 것들은 1군 사업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밑은 면제고 여기서 쭉 뭐 1000톤을 쓰든 10,000톤을 쓰든 2군 사업장이라는 뜻입니다. 1군 사업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나머지는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 다음에는 규정 수량과 사고 시나리오 기준 수량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 수량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양 이상이면 1군 사업장이고 그 중간값은 2군, 그리고 면제 조항이 규정 수량이에요. 기준 수량은 좀 다른 겁니다. 설명드리면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은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 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양 및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장 시설에서 보관,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위 표의 성상별 규정 수량과 비교하여 규정 수량 이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한 규정 수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2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2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사고 시나리오 규정량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작은 규정량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고체일 경우에는 2,000kg, 액체일 경우에는 400kg, 이렇게 기체일 경우에는 독성 구분값에 따라서 5kg 이렇게 100kg가 기준이 있어요. 이게 기준 수량입니다. 기준 수량이죠, 기준 수량. 제가 이제 장애형 평가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사업장이 있어요. 여기에 저장 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있어요. 이 설비가 무조건 사고 났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집이 나와서 이렇게 영향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려고 장애형 평가를 합니다. 이걸 보는 거를 우리는 시나리오라 그래요. 시나리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작은 거는 돌리면 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사업장 밖을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피해 범위가 작습니다. 이런 것들을 굳이 시나리오 돌릴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영향 범위 안 나오니까 그 양을 규정한 게 이 값들이에요. 그래서 이 값의 기준 수량 이하의 값은 굳이 시나리오를 돌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값을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장에 취급시설이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장애형 평가는 3개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설비 목록도 3개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얘가 이 규정 수량이라면 시나리오는 1번과 2번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시나리오에서만 제외를 하는 거지 장치 및 설비 목록, 배관 목록 이런 거에 다 P&ID, PFD는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단지 영향 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 값 이하는 여기 기준 수량값 이하는 면제를 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규정 수량과 기준 수량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면제가 있고 중간값인 이 값이 있고 이상은 이렇게 해서 외부 비상 대응 계획 및 지역사회 고지를 추가를 한 게 규정 수량입니다.
기준 수량은 시나리오를 대상이냐, 제외냐, 이것만 봐주는 거예요. 고체 2000,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액체 400, 그 다음에 기체는 위험하죠. 확산수가 빠르니까 뭐 5kg에서 15kg. 이 값 미만이면은 제외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나리오가 제외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는 위험도를 각 사업장에서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변수로 들어가는 게 시나리오 개수입니다. 시나리오 개수에 따라서 위험도가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시나리오 대상이 제가 생기고 많아지면 아무래도 위험도가 낮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나리오 개수 제외는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제출할 때 위험도를 체크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정 수량은 보시다시피 산정 목적이 제출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작성 수준 평가죠.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규정 수량 이상을 내냐, 그러면 낸다 그러면 얼마 정도 수량 쓰냐에 따라서 1군이냐, 2군이냐 나눠지는 거죠. 아니면 면제냐. 그래서 제출 대상 및 작성 수준을 판단하는 거고요. 설명드렸다시피 사업장 단위입니다. 전체 단위예요. 전체 단위. 그리고 각 물질별 취급 시설에서 최대 체류량에 합의될 겁니다. 기타상으로는 다수 유해 항물질 중 하나라도 규정 수량 이상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사고 대비 물질 규정 수량 시행규칙 별표 3의 2 시행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은 규정 수량은 고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고 시나리오 기준 수량은 사고 시나리오 해당 여부 판단입니다. 대상이냐 또는 면제냐. 그렇기 때문에 각 취급시설 단위가 되는 겁니다. 뭐 저장탱크면 하나, 반응기 하나 이렇게 취급시설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 시설 내에 최대 체류하는 양이 되겠죠. 뭐 저장탱크가 이렇게 있다. 20루베면 이 안에 있는 양의 최대 체류량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제 함유 농도 이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황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겠습니다. 10% 이상만 유해물질이에요. 그럼 9%는 유해물질이 아닙니다. 그냥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유해물질을 지정할 때는 함량 이상입니다. 암모니아 수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이에요. 그러면 9.9%는 유해물질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함유 농도 이상이라는 표현은 함량을 봐주는 거예요. 이것들은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보면 충분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출 시기 일원화하여 기업의 혼선 및 불편을 해소하는 겁니다. 장애형 평가서는 착공 30일 전에 제출을 해요. 반면에 기존의 위해 관리 계획서는 영업 허가 전에면 내면 됩니다. 그러면 공장 건설을 해요. 건설. 이 전에 제출하는 게 장애형 평가서가 되겠죠. 이 이후에 제출하는 게 위해 관리 계획서예요. 그러면 공장에서 짓는 기간 동안 시설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죠. 시설의 변동, 위치 변경,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들을 반영해서 제출하는 게 위해관리계획서다 보니까 이 장애형 평가서와 이 위해관리계획서가 나중에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원래는 똑같아야 되는데 장애 정보가 위해관리계획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같지가 않아요. 이런 불합리함이 생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 4월 1일 날 하악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가 생기면서 철치 검사 60일 또는 30일 이전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60일 이전은 어떤 거냐? 신규 제출입니다. 신규 제출이라는 거는 영어 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이에요. 그러면 설치검사 개시일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공장을 다 지었습니다. 공장을 다 짓고 설비가 다 완착이 됐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설비가 잘 설치되는 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 공사 끝난 시점에서 취급 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법적 기준에 맞는지. 맞는지 검사를 받게 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셋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설치검사일이 잡아져서 설치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설치검사 개시일이라는 거는 이 법적 기준에 맞는 날짜에 맞는지를 보는 게 바로 설치검사 개시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60일 전에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0일 전, 100일 전에도 제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변경 제출은 영어 허가증이 있는데 취급시설이 증설됐다거나 아니면 위치가 바뀌어서 장애평가 범위가 바뀌었어요. 이럴 경우에 제출을 하는 건데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규정 수량 이상이더라도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는다는 장점 아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영향 범위가 무조건 확대되고 경우에는 이렇게 영어 합증이 있는 상태에서 제출하는 게 바로 변경 제출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30일 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는 5년마다 재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년 경과되면 재제출하는 경우 이 딱 세 가지가 그 작성 및 제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변경 제출 판단입니다. 취급시설의 증설 또는 신설이 됐어요. 취급시설 위치 변경 또는 실내 조건 만족 못하는 경우 유해화물질 변경 또는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뀌었지만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됐냐 안 됐냐를 봐요. 확대가 안 되면 단순하게 변경 검토서만 지방환경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영향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면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을 하면 됩니다. 예, 사업장이 있어요. 이렇게 저장 시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피해 범위가 생겨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피해 범위가 생겨요. 내가 세 번째 탱크를 여기다 증설을 해요. 증설을 합니다. 근데 피해 범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장애 이렇게 볼까요? 이 범위를 총괄 영향 범위라고 그래요. 이렇게 합쳐진 거를. 이렇게 합쳐진 거. 여기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설명드린 것처럼 변경 검토서 제출하시면 돼요. 2번에 있는 탱크를 뭐 3번으로 옮겼는데도 안 나갔다. 이 영향 범위에 안 나갔다. 그러면 변경 검토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부분에 증설을 했어요. 4번 조그만 탱크를. 근데 여기는 범위 바뀌죠? 그러니까 장애인 평가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건 신규로 생기는 것들이죠. 이럴 경우에는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됐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변경 제출하고 적합이 나오면 지방환경관서에 변경 허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함량, 농도 변경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변경될 경우에도 영향 범위가 확대됐냐 안 됐냐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도 같이 올라가죠. 비례하죠. 그래서 반응기가 있어요. 원래는 100도에서 운전을 했는데 갑자기 물질이 변경되면서 200도씨로 운전을 해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압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물질의 함량 농도 이런 것들이 변경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군 사업장이 규정 수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1군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는 무조건 제출해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총괄 영향 범위 확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영업허가자 품목 추가는 영향 범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이 부분만 총괄 영향 범위를 고려하지 않지 나머지는 규정 수량 이상이 됐다 해서 무조건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2014년 이전에 장애평가를 냈고 유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 무조건 규정 수량 이상을 썼다고 해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이 총괄 영향 범위가 무조건 확대됐냐 안 됐냐를 봐요. 규정 수량 이상이고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됐다. 그럴 거면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거고요. 규정 수량 이상이지만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다. 그러면 변경 검토서를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변경 내역 관리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에 관련된 설비가 변경이 일어나면 무조건 관리 대상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업장에서 기재를 하지 못하고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출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행 점검을 한다 그랬는데 이행 점검 시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변경 내역 관리 대상입니다. 예를 든 거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렇게 일자에 따라서 일자 보이시죠? 언제 뭐 했다. 20톤에서 이렇게 해서 후속 조치는 해당이 없다. 뭐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돼서 시설 위치 변경을 했는데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변경 제출했다. 그 다음에 변경 허가를 받았다. 고정식 유해 감지 명세 및 배치도 정보를 현행화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4개가 추가된 거죠. 그러면 후속 조치는 필요 없으니까 해당 없다. 이런 이력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장에서 이걸 놓치고 있는데요. 꼭 담당자들은 이런 것들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PSM 대상 경우 이런 것들은 변경 관리 요소라고 그러죠. MOC. 변경이라면 MOC, 변경 관리 요소에 따라서 변경 내용을 어떤 서류나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어요. 화학물질 관리법도 똑같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에 관련된 설비가 변경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력 추적을 위해서 꼭 변경 내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제출 대상 및 이제 작성 수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제외 대상 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19조를 봐서 우리 시설이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냐, 그 다음에 최대 보유량 산출, 이걸 산출해야지 우리가 면제냐 또는 2군 또는 1군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최대 보유량이 산출되면 규정 수량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판단 플로우 차트인데요. 이제 플로우 차트에 따라서 한번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물질을 사용을 해요. 하지만 사고 대위 물질 포함해서 취급을 합니다. 그럼 예스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유해물질 취급 시설을 운영하냐? 예스. 아니다. 그러면 대상이 아니겠죠. 적용 제외 면제 대상 시설이 있냐? 예스 하면은 또 아닌 거고, 노 그러면 이제 사업장 유해 화학물질별 최대 보유량을 산출해서 면제냐, 2군이냐, 1군이냐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플로우 차트입니다. 면제 대상 시설 판단 여부인데요. 여기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시설, 군사시설, 원자력시설 이렇게 크게 묶여 있고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병원이다. 그러면 면제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시설이다. 원자력에 관련된 시설이다. 이런 것들은 다 면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인데요. 계속 궁금하셨죠? 최대 체류량이라는 거. 각 물질 취급 시설에서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입니다. 합이에요. 방법은 물질별 최대 보유량인데요. 설계 용량 곱하기 비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루베짜리 저장 탱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루베짜리.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5루베밖에 사용을 안 해요. 5루베밖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 체류할 수 있는 양을 산정할 때 나는 평상시에 5루베만 쓰기 때문에 5루베의 비중을 곱해서 무게로 전환하겠다는 인정이 안 됩니다. 무조건 설계 용량이 10루베면 이 끝까지 채워서 쓴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설계 용량 곱하기 비중량으로 무조건 계산을 해야 돼요. 저는 10루베를 씁니다. 10루베 저장 탱크에 5루베만 씁니다. 해서 5루베가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10루베 설계 용량에 따라서 최대 보유량을 산정하게 돼 있죠. 최대 보유량 산정 제외 시설은 운송, 운반 차량, 사회 배관, 취급 중단 시설이에요. 그래서 취급 중단 시설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보유량 산정 방법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최대 보유량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 함량 기준 농도가 10%예요. 그러면 NH4OH이기 때문에 암모니아 수가 되는 겁니다. 암모니아 수는 비중이 0.9예요. 근사값으로. 그리고 이 탱크의 저장 용량은 20루베입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30%, 암모니아 수 저장 탱크가 T01이라는 탱크가 있고요. M01, 설계 용량이 5루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비중은 똑같겠죠. M01이라는 설비가 있어요. 얘는 혼합시설인데 얘는 유해물질이 10%가 들어갔는데 함량이 5%로 떨어져요. 이 안에 무슨 물질이 있었겠죠. 그래서 10%가 들어갔더니 그 물질하고 합쳐져서 농도가 5% 줄어드는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20루베 탱크죠. 설계 용량, 그 다음에 여기 비중량이에요. 곱해주고 또 이 탱크도 30%니까 유해물질이죠. 그래서 5루베 곱하기 비중량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18톤하고 4.5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22.5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최대 보유량. 최대 체류한 양을 산정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관에 체류하는 양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유해물질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배관 체류량은 고려하지 않아요. 단지 이렇게 탱크, 저장 시설, 취급 시설에 있는 것만 최대 체류량 산정할 때 고려를 합니다. 배관에 흘러서 이렇게 흘러서 유해물질이 흘러서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탱크 내에 유해물질이 아니라 그러면 얘는 산정에서 빠집니다. 제가 유해물질은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암모니아 수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만 유해물질이에요. 당연히 9%는 이하는 유해물질이 아니겠죠. 여기서는 5%가 했으니까 유해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최대 보유량 산정 뺀다. 이거는 탱크라서 이렇게 좀 산정하기 쉬웠는데 보관시설이 있어요. 보관시설. 이렇게 창고에 뭐 드럼으로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드럼 모든 양을 합산해요. 아니 드럼은 200리터짜리 하나인데 왜 합산합니까? 하지만 사업장 내에 있는 양을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드럼이 뭐 100개가 있다. 그러면 200 곱하기 100개 해서 양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규정 수량이라는 게 있었죠. 암모니아는 200에서 400, 20에서 400. 그 다음에 가스일 경우에는 2톤에서 4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는 22.5톤이니까 이 값을 넘어가죠. 그럼 이 값보단 2하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2군 사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산정을 해요. 그래서 최대 보유량 산정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대 보유량 산정에 따라서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에서 제출 대상이 아니냐가 결정이 되고 결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 사업장은 면제냐 아니면 1군이냐
2군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최대 보유량 산정입니다. 지금까지 최대 보유량은 산정 방식을 예를 들어 설명드렸고요. 이제 최대 보유량 산정에서 적용 대상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 사용 시설과 저장 시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보유량 산정 시 제외 시설인데요. 운송 운반 차량, 사회 배관, 최종 함량이 유해물질 함량 기준 미만인 취급 시설, 영업 허가자의 휴 폐업 또는 60일 이상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시설입니다. 유해물질 취급시설 중 혼합 반응 등 공정으로 최종 함량이 유해물질 함량 기준 미만인 취급시설, 이때 투입량 및 투입 순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모니아 30%짜리 탱크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어떤 탱크가 있는데 물이 이렇게 차 있었어요, 물이. 그래서 암모니아 수가 들어가니까 암모니아 수 농도가 이 물과 합쳐져서 5%는 낮아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최대 보유량 산정 시 제외 대상이다. 이거 하나 하고요. 여기서 또 어떤 설비로 들어가요. 근데 이 설비가 회사 사정상 휴업 또는 폐업 신청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기존에 30% 정도의 물질을 썼지만 휴폐업하면서 물질을 다 비우겠죠. 이렇게 비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제외 산정에서 제외를 해요. 내용물이 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운송 운반 차량, 그다음에 사회 배관 이런 것들은 보유량 산정 시 제외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휴폐업할 때는 물질을 다 빼겠죠. 그래야지 신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급시설이지만 내용물이 없어서 뭐 이렇게 규정 수량할 때는 당연히 제외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암모니아 말씀드렸다시피 2톤에서 40톤 사이인데 좀 전에 계산 때 22.5톤이 나왔죠. 그래서 이 중간값인 2군 사업장이 된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다시 한번 삽입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최대 보유량 산정을 했으니 최대 보유량 산정을 했죠. 그러면은 그 양이 산정량이 면제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UT하고 LT 사이에서 2군이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이상이라서 1군이 되는 거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예시를 들어봐서 A 사업장에서 유해한 물질 함량 이상을 가진 사종에 취급하는 경우 판정 예를 들어서 좀 더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한 물질을 황산, 질산, 포르말린, 아크릴, 아미드 이렇게 산정을 했고요. 함량은 황산은 98%, 그 다음에 질산은 65%, 포르말린 30%, 아크릴, 아미드 10%로 해서 다 유해한 물질로 가정을 했습니다. 최대 보유량은 500톤, 그 다음에 질산은 48톤, 포르말린은 107톤, 그 다음에 아크릴, 아미드는 10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규정이 중요하겠죠. 기준값이니까. 이거는 기준값이죠. 그쵸? 이건 기준값이에요. 그래서 최대 보유량이 이 기준값보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얘는 이 이상이니까 1군 사업장이 되겠죠. 그쵸? 1군 사업장이 됩니다. 이 48은 이 중간에 있죠? 그럼 얘는 2군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107, 얘도 2군입니다. 얘는 10이에요. 면제죠? 면제입니다. 면제인데, 보시다시피 한 사업장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한 사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1군이면 이 사업장은 이거 다 포함해서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어떠한 유해물질을 쓰든 한 물질이라도 규정 수량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끔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 사업장은 결과적으로 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작성 수준은 1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이해 가시죠? 네. 1군, 2군, 2군 면제인데 가장 큰 값인 1군을 기준으로 모든 물질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 중 하나라도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의 물질을 취급하면 사업장 전체에 대해 1군 수준으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작성, 수정할 때 내용입니다. 제가 좀 뒤로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 시설 정보, 장애평가 정보, 그 다음에 사정관리, 내부 비상까지가 2군이에요. 2군. 1군만 지역 외부 비상 대응 계획이 생기죠. 이 지역사회 공지하고요. 그렇죠?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기본 정보입니다. 사업장 일반 정보, 뭐 이건 당연히 기재를 해야겠죠. 유해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도 당연히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취급시설 입지 정보 중요합니다. 설비의 취급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변 환경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안전 정보를 적게 되겠죠. 장치, 설비, 배관, 안전밸브 뭐 이런 것들을 다 동력 기계 이런 목록 및 명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안전장치 현황도 작성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감지가 있으면 피해 범위를 짧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범위 산정할 때 감지가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평가 정보입니다. 장애평가서에서 갖고 와서 들어간 거죠. 사고 시나리오 선정 이런 것들이 선정되죠. 기억나신 거 있죠?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체는 뭐라 그랬죠? 2000kg. 액체는 400kg. 기체는 독성에 따라서 5에서 15kg. 이할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걸 꼭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주변 지역 사고 영향 평가, 영향 범위죠. 네, 영향 범위. 그 다음 위험도 분석. 위험도 분석할 때는 시나리오 개수가 변수가 돼요.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면제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번째, 사전 관리 방침.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비상대응 체계를 해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크게 실수한 게 이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어떤 실수냐? 계획이죠. 우리 사업장은 어떤 계획을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짜서 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제출을 해요. 항물질 안전원에서 요구를 해요. 좀 더 계획을 넣으라고. 그러면 적합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는 계획을 넣어버리면 계획이기 때문에 뭘 하겠어요? 이행상태 평가가 이행평가를 같이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행평가. 계획만 넣고 계획을 넣었으면 이행상태 평가할 때까지 그거를 시설을 완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적합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거를 집어넣어버리면 이행평가 때 재제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서에서 계획을 포함시킬 때는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심사를 받다가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 회사하고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방어를 하셔가지고 계획서에 들어가지 않게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이행평가 때 좀 계획대로 안 돼서 재제출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리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 대응 체계. 그 다음에 내부 비상이죠. 네. 사고 대응 및 응급 조치. 그 다음에 하학사고 사후 조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중처법하고 좀 약간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좀 겹치는 게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작업 중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자 작업 중지권. 근로자가 위험하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여기 내부 비상 대응에는 공정 중지나 작업 중지를 특정인이 하게끔 정해져 있어요. 특정인으로. 당연하죠. 왜 당연하냐? 공정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밸브를 잘못 잠갔다가는 화재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아는 사람만 중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 중지권이 있는데 이때는 근로자가 아무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래서 공정 중지와 작업 중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나누지 않으면 이 공정
중지할 때의 특정인과 작업 중지의 특정인이 중저법하고 약간 반대되는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작업 중지권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할 때는 공정 중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의를 내리는 게 좋습니다. 외부 비상 대응 계획이죠. 주민 보호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게끔 지역사회에 고지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군 사업장만 해요. 일군 사업장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행 점검과 지역사회 고지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하악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예요. 계획서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 이렇게 이행점검 심사를 받게 돼 있고요. 매년 자체 점검을 해서 또 화학물질 안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악사고 대비 대응체계의 작동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의 하악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은 하악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작성 제출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이행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자체 이행 점검. 그 다음에 정기 이행 점검. 그 다음에 특별 이행 점검.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체 이행 점검은 하악사고 예방 관리 대상 사업장은 매년 자체 이행 점검을 작성해서 화학물질 안전원에 제출을 해야 되고 1군일 경우 정기 이행 점검 1군입니다. 가위용도는 매년 자체 점검 결과 서면으로 제출하고 5년마다 현장 이행 점검이 의무적으로 따라요. 무조건 나옵니다. 5년에 한 번. 근데 위험도가 나하고 다다. 그러면 매년 자체 점검 결과 서면 제출하고 5년마다 현장 이행 점검 이런 건 없어요. 매년 자체 점검을 해요. 근데 매년 자체 점검을 해서 화학물질 안전에 제출을 하게 되면 화학물질 안전에서 뭐 보안 명령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 싶으면 특별 이행 점검을 통해서 나다 사업장에도 올 수는 있어요. 무조건 안 온다는 건 아닙니다. 정기 이행 점검으로 주기마다 오는 거는 1군의 가위염도 사업장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장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정기 이행 점검의 제출 시기는 적합 통보일 기준 적합을 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1월에서 3월이 1분기죠. 4월에서 5월이 2분기고 6월에서 9월이 3분기, 10월이 12월 달까지가 4분기예요. 내가 적합이 잠시만요.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4에서 6이고 7에서 9가 되겠네요. 네. 제가 제출했던 시기가 5월 달에 제출했어요. 5월 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적합을 받았어요. 적합을. 그러면 5년 뒤에 재제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5년 뒤에 제출할 때는 4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만 제출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뜻이. 특별 이행 점검은 1군, 2군 사업장 다 해당이 됩니다. 매년 화학물질 안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적합 사업장 중 대상을 선정해서 통보 후 이행 점검을 하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좀 전에 대응 안전 계획 세울 때 제가 주의를 드린 것처럼 꼭 실행 가능한 것만 계획서에 넣어야지 실행 불가능한 거를 계획서에 넣으면은 이 이행 점검 때 재제출 명령이 떨어질 수 있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체 평가를 해서 화학물질 안전에 제가 제출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적합은 총점의 160점 이상 이미 적합이고 부적합 시 계획서 재제출 2개월 이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도 떨어져요. 개성명령에서 영업허가 취소까지 있습니다. 이행점검은 정기 이행점검,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이행점검으로 구분되고요. 근거는 규칙 19조를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행점검 대상 구분입니다.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1군하고 2군이 나눠져요. 계속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면제겠죠. 그런데 1군 사업장은 위험도에 따라서 가나다예요. 기존의 장애형 평가 때
장애인 평가 때는 고, 중, 저로 위험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험도 판단. 근데 정확한 게 아닌데 이제 하악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로 바뀌게 됐죠. 하악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로 바뀌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근사값으로 얘가 1군, 얘가 2군, 얘가 면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악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위험도가 이 두 가지만 남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좀 더 세분화해서 표시한 게 가, 나, 다. 이 위험도를 이렇게 판정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장애인 평가 때는 고중 저연도인데 하악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로 바뀌면서 뭐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방향성은 고위험도가 제일 위험하죠. 그게 1군 사업자. 중위험도가 2군. 저위험도는 면제로 빠지다 보니까 위험도가 2개가 남은 거예요. 얘를 좀 더 세분화해서 바꿔준 게 가나 다가 됩니다. 서면 점검을 보시죠. 1군, 2군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쵸? 서면 점검 결과 제출은 1군만 제출해요. 그러니까 2군 사업장은 내가 이행 점검을 하되, 서면으로 점검을 하되 화학물질 안전원에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군 사업장은 서면 점검한 내용을 화학물질 안전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안이 떨어지면 보안 내용도 보완을 하고 합니다. 근데 2군 사업장은 화학물질 안전원에 제출하지 않고 서면 점검한 거를 그냥 보관만 하고 계셨다가 특별 이행 점검이 오면 이렇게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현장 점검 주기는 1군에 가만히 있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현장 점검 수시는 뭐 가능하죠, 나머지가. 네. 그 다음에 유해관리 계획서예요. 유해관리 계획서는 장애인 평가서와 합쳐져서 하악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로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얘가 5년 만에 제출하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21년 4월 1일부예요. 근데 내가 20년 12월 5일에 제출할 수도 있죠. 그러면 굳이 5년 주기로 제출하기 때문에 재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업장은 이런 걸로 갑니다. 이행점검 완료. 위해관리계획서는 서면 제출이 기존에 없었는데요. 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굳이 화학물질 안전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고 현장 점검 주기도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위해관리계획서가 5년에 한 번씩 제출한다고 그랬죠. 5년이 되는 해 때는 하악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관리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굳이 별 다른 이유 없이 하악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에 남아있게 된 겁니다. 지역사회 고지 항목인데요. 이건 뭐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보시다시피 1군 사업장은 지역사회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시장 대응도 하게 돼 있죠. 2군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군 사업 이상만 지역사회 고지를 하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일반 정보, 사업장명, 주소, 대표 전화, 유해물질 목록 및 대표 유해성. 유해물질 목록은 취급하는 모든 유해물질에 대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고 시나리오 총괄 영향 범위, 화재 폭발 사고 및 독성 누출 후 총괄 영향 범위를 합친 행정구역명 및 이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위험도 분석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침, 비상연락 체계, 지역사회와의 소통 계획도 같이 작성을 해야 돼요. 여기서 좀 보시면 사업장이 있습니다. 설비가 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얘는 영향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뭐 이렇게 된다고 볼게요. 그리고 얘는 뭐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합쳐져요. 제일 많게. 이게 총괄 영향 범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총괄경매에 들어가는 행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뭐 다들 알고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역명을 좀 설명드리면 대치동이에요. 대치동의 일부분이 이렇게 해당이 되면 이 전체에 공지를 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화학 공장이 있는데 이 대치동 자체의 구역이 정해져 있죠. 그 구역의 일부가 이렇게 해당이 되면 동 전체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항목들을 정리해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성 항목은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비상대응 활동 계획이 있고요. 사고 발생 시 대피 경로 방법,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계획, 그다음에 주민 대피 장소 및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지역사회의 방지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뭐 도청이나 시청에 가면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받아서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역사회의 비상대응 계획이 바뀌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도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비상계획을 꾸준히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지 방법입니다. 고지 방법은 시행규칙에 좀 법이 나와 있는데요. 시스템으로 고지하는 건 필수예요. 그래서 시스템 고지라 해서 고지 대상 사업장은 모두 해야 됩니다. 그 외에 고지 한 개를 더 해야 돼요. 총 고지는 2가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개별 통지, 우편, 전자우편, 서면 통지서 활용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한 후 서명 날인을 받아야 돼요. 집합 전달, 공청회 설명회 등이 있고요. 기타 고지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사무소 판성회보, 소식지 게재, 주민대표 전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나 화학물질 안전원 홈페이지 시스템에 하나 무조건 고지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중에서 골라서 우리 사업장에 맞는 거 고지를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2가지 방식으로 고지를 해야 되고, 보시면은 주민대표 이 통장들을 만나서 전달하는 것도 인정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지사항 등록인데요. 하관법 민원 24에 고지한 게 시스템 고지예요. 하관법 민원 24. 그 외 고지는 고지한 이력을 하관법 민원 24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주기로 등록한지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스템 고지는 적합 후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하관법 민원 24시에 올려야 됩니다. 그 외 고지는 적합하던 연도 내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요합니다. 연도 내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는 경우에는 적합 후 6개월 이내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죠. 제가 적합일이 3월 15일이에요. 그러면 6월 15일까지 시스템 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 고지는, 최초 고지는 여기서 6개월이죠. 6개월이니까 총 합쳐서 12월 31일까지 고지를 하면 됩니다. 내가 적합일이 11월 30일이었어요. 그럼 3개월 내에, 3개월이 2월 28일이죠. 이때까지 시스템 고지를 하고, 여기서 6개월 이내니까 6개월 이내에 또 고지를 해야 돼요. 여기서 6개월이 되겠죠. 이렇게 6개월. 6개월 내에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고지, 최초 고지한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실시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 고지는 최초 시스템 고지 연도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 고지를 하면 되고요. 그 외 고지는 그 외 고지한 날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최초 시스템 고지 연도 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 실시합니다. 단 시스템 고지 후 그 외 고지가 해를 넘기는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실시합니다. 해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적합일입니다. 3개월 이내에 시스템 고지를 했어요. 6개월 이내에, 우리가 6개월 이내에 같은 해니까, 같은 해에서 그럽니다. 6개월 이내에 고지를 합니다. 그 해에는 1년 단위로
고지를 하면 되는 거겠죠. 9월 30일 날 적합을 받았어요. 3개월 내에 시스템 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 이렇게 6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정기 고지를 해요. 얘는 같은 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얘는 같은 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이에 1년에 한 번 하는 고지를 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해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뭐 3개월 정도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후에 한 번 더 시스템 고지와 정기 고지 두 가지를 3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매년 1년에 한 번 시스템 고지 플러스 정기 고지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에 잘 맞춰서 고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마련한 하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체계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 하학사고 대응 체계 확립에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학습평가입니다. 하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틀린 것. 1번. 하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는 설치 검사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하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재제출 기한은 5년이다. 하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변경 제출 기한은 변경 완료 30일 이전이다. 하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제출 사업장 내 신규 설비 후 총괄 영향 범위 확대 시 재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죠. 네. 60일입니다. 하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시나리오 기준 수량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겁니다. 고체는 2000kg이다. 액체는 400kg이다. 기체 독성 구분 1은 최소 기준 수량은 5kg이다. 기체 독성 2의 최소 기준 수량은 10kg이다. 네, 네 번째죠. 다 5kg가 되겠습니다. 독성 구분 3은 15kg가 되겠죠. 하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제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유해 항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 미 제출 사업장에서 유해 항물질 취급 규정 수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신규 유해 항물질을 취급하나 피해 영향 범위가 확산되지 않은 경우, 계획서 제출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3번이죠. 신규 유해 항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피해 영향 범위가 확산되어야만 하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변경 제출 대상이 됩니다. 즉, 기존에 있는 총괄 영향 범위 이상으로 확대되어야지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제출 면제 시설은 화학물질 관리법 모두가 면제되는가? 그렇지 않죠. 네. 지역사회 고지 방법 중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스템 고지, 인근 사업장 우편 또는 전자 우편 통지, 전화 통화를 이용한 고지, 인근 사업장 서면 설명. 네, 3번이죠. 지역사회 고지는 인근 사업장 및 주민에게 유해 항물질의 위험성 등의 정보를 고지하고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사고 예방 계획이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공정안전보고서와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지만 가장 큰 특징은 공정안전보고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하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는 사업장 외부 지역 주민 또는 인근 사업장의 직원들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공정안전보고서와 큰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적용 대상 및 구분입니다.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그 다음에 규정 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냐,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냐 또는 면제냐 이렇게 적용 대상 및 구분을 할 수 있었고요. 하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 구성 요소는 다 1, 2군 똑같지만 마지막으로 외부 비상 대응 계획, 지역사회 고지는 1군 사업장만 해결된다.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학사고 예방 계획 업무 절차는 첫 번째, 하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서 화학물질 안전에 제출을 하면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30일 기간 동안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심사가 적합이 나면 적합일로부터 매년 1년마다 자체 이행 점검을 통해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지역사회 고지 대상일 경우에는 지역사회 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하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문가로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수영 교수님 밑에서 수학을 하면서 많은 노력 끝에 박사를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박사 과정에 들어오셔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좋은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